지역 이슈를 속전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본격적인 이 선거 기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후보자들 얼굴이 많이 바뀐 모습인데요. 특히 부평 계양의 경우 여야 모두 많은 인물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유권자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22대 총선 인천 판세와 함께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한동식 기호일보 부국장과 이도형 청운대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일단 부평과 계양 위주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 텐데요. 두 분께서는 최근까지 선거 기간 직전에 있었던 공천 과정의 평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국장님. 네. 일단 공천 과정 상당히 잡음이 많았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물갈이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하는데 상당히 좀 성공하지 않았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특히 부평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모두 그 후보들을 완전히 물갈이를 해버렸는데요. 최근에 여론조사라든가 이렇게 좀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성공한 그러한 그 공천의 잡음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다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 무난한 공천이었지만 감동은 없었던 공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하위 20% 현역에 대한 페널티 그리고 정치 신의에 대한 그 가산점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비명 행사하는 현역 교체율이 40%에 이르는 자칭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천 혐오를 이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계양구는 좀 현역이 모두 공천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계양구, 갑을 모두 큰 변화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험지 그리고 인물난 한계 속에서 소위 구색 갖추기, 구색 맞춤형 공천이 아니었나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자, 부평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예비 후보 단계에서 현역 의원의 무소속 출마도 예상이 됐었고 또 여러 제3, 제4 정당의 경쟁도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부평 지역 판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부평 지역 판세, 부평을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부평 갑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현역 의원들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왔다리 갔다리 했던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 앞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평구에서는 정치 신인들이 모두 다 지금 공천을 받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노정면 그리고 박선원 후보를 공천을 했는데요. 모두 다 영입 인재로서 전략 공천 내지는 이제 경선을 통해서 공천장을 받은 상황입니다. 먼저 부평 갑의 경우에는 기존에 예비 후보로 뛰었던 홍미영, 신은호 후보가 일찌감치 이제 노정면 후보 지지를 선언하게 되면서 좀 단순화됐다. 그리고 원팀을 이뤘다 볼 수가 있고요. 또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감행하라고 했던 이성만 의원이 일찌감치 출마를 포기하면서 유재홍 국민의힘 후보와 노정면 민주당 후보 간의 양자 대결로 지금 굳혀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 지지율을 그대로 따라가는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부평구는 조금 복잡합니다. 홍영표 의원이 컷오프 공천에 배제가 되면서 탈당해서 새로운 미래로 합류를 했고요. 녹색정의당 김웅호 후보까지 출마한 상황이다 보니까 사파전으로 다소 선거 판세가 복잡하게 흘러갈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한 국장님, 이제 부평 을 선거구의 경우에 지금 이제 홍영표 의원이 이제 새로운 미래로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이 구도도 좀 생각보다 복잡할 줄 알았는데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최근에 이제 어쨌든 여론조사를 보면서 이제 추이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여론조사 이렇게 좀 내용들을 보면은 저희가 좀 우려했던 부분이 아니라 생각했던 부분이 그래도 우리 홍영표 후보 그래서 4선까지 했고 당 원내대표까지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로운 미래로 갔을 때 민주당에는 악재로 작용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요. 근데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를 좀 보면은 그렇게 영향력이 없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홍영표 후보의 그런 부분, 이 부분이 앞으로 이 선거 기간 내내 이게 고착화된다고 했을 때는 민주당에게 결국 유리한
민주당에 아무런 영향 없이 무난하게 세대 교체를 이뤄냈다 이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개항을 얘기도 지금 여론조사 이런 매체들 항상 그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녹화 기준으로 아직 여론조사가 가능한 시점인데요. 개항을의 5차 법인의 접전, 명령대전 예. 이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개항을 지금 전국적으로 명령 대전으로 주요 일간지, 중앙지에서도 항상 일면에 지금 예. 개항구 후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재보궐선거랑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재보궐선거, 지방선거가 이루어졌고 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하면서 당시에 이제 윤영선 후보가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예. 평가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총선 좀 그때와 양상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원희룡 후보가 5차 범위 내란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여론조사가 예. 이재명 후보의 우세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게다가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원희룡 후보의 고전이 예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원 후보가 아무리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개인기를 예. 발휘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판세를 뒤집거나 역전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예.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요. 게다가 또 진보 성향이 강한 예. 작전 서운동이 개항갑에서 개항을로 또 경계 조정이 되고 개항을로 편입되지 않았었습니까? 이 역시 개항을 선거 판세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에게는 유리하게 그리고 원 후보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말 원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선거다. 원 후보 지난 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상대 후보를 10%포인트 차로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도 그와 같은 양상으로 갈까 싶긴 합니다만은 원 후보가 얼마만큼 한 자릿수의 격차로 줄여나가느냐가 볼거리 관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일단 저희가 지금 5차 법인의 접전, 여론조사 결과들을 지켜보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선거 때까지 남은 기간 항상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 함께 말씀드리면서 이야기 계속 이어갑니다. 한국장님, 이제 원희룡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름값을 기대하는 시선도 적지 않았어요. 네. 예,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 돼야 좀 유의미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게요. 지금 이쪽 개항을 지역은 국민의 입장에 상당히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네. 이곳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15대 총선부터 그동안 9번의 선거가 있었는데요. 보수 진영에서 딱 한 번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얻은 민주당 쪽 지지율이 거의 40%에서 50%. 그리고 또 지난 2022년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선거 지지율이 58.6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후보가 유의미한 부분의 득표를 하려면 가능한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 이건 승패와 상관없이 이기면 더 좋겠지만 가능한 격차를 최대한 줄이지 않고서는 이후에 대선이라든가 이후 행보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 지금 대한정당들의 이제 활약도 저희가 일찌감치 사실 기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분당들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좀 상황이 그때하고는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 대한정당들 왜 지지분한 모습을 좀 보일까요? 이번에 후보 등록 우리 현황을 보니까요. 인천에선 제3정당으로 불릴 수 있는 당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요. 개혁신당 그리고 개혁신당이 3명. 그리고 녹색정의당과 새로운 미래 이렇게 한 명씩의 후보를 냈을 뿐입니다. 이번 총선 들어가기 전에 이 제3신당에 대한 어떤 기대들이 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구조로 운영되는 우리 정치 현실에서 어떤 새로운 국민들의 국민들의 요구들을 더 풀어낼 수 있고 더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제3정당의 필요성들이 있었다. 그래서 나왔던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이런 부분들이 좀 제시됐었는데요. 하지만 이 두 정당 우리 충분하게 이 국민들의 어떤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담아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서도 이렇게 후보들을 많이 못 내고 있는데요. 어떤 중도층의 지지를 많이 못 끌어내고 어떤 희망을 주지 못했다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런 결과로 나타났고요. 또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10%도 안 되는 또는 5% 미만의 그러한 득표율을 보이는
그런 지지율을 보이는 부분을 보면은 상당히 좀 실패한 그런 시험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 예. 이제 그 대한정당들 사이에서 지금 조국 혁신당만큼은 좀 모양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지금 가는 곳마다 지금 메인 이슈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돌풍까지도 표현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세요? 조국 혁신당의 돌풍 예상보다 지금 거세게 지금 불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도 사실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보일 네.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특히 중도층 그리고 40, 50대 그리고 호남에서 상당한 지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조국 대표의 고향이죠. 예. 부산에서도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고요. 인천 역시 이 같은 전국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조국 혁신당의 돌풍,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예. 기조 그리고 검찰 독재에 강하게 맞선다는 이제 선명성이 크게 국민들에게 와 닿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국 혁신당 제3지대 정당이라고 보기보다는 민주당과 협력할 수 있는 협업할 수 있는 우호 정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거대 양당에 대한 불만, 불신을 가지고 있는 중도층의 표심이 선명성을 가지고 있는 조국 혁신당에 지금 몰려서 이 같은 현상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역 이슈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총선 기간 민심을 가르는 총선의 어떤 공약이나 현안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좀 교수님은 어떻게 눈에 보이시던가요? 가장 큰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교통 공약에 대한 예. 내용이 참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계양구에 같은 경우는 지금 다 후보들이 교통 관련된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가장 먼저 서울 지하철 2호선 연장, 대장 홍대선을 연장하고 또 제5차 예. 고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키겠다라는 여야 할 것 예. 없이 후보할 것 없이 지금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또 이제 광역급행철도 역시 GTX D 이 노선에 대한 관련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계양을 명동대전이 펼쳐지고 있는 계양을 같은 경우는 계양 테크노밸리에 대한 사업이 이제 업종 그리고 광역교통망 부재에 대한 문제점이 가장 큰 난항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교통 관련 지역 현안이 가장 집중적으로 후보들 간에 지금 차별화 내지는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는 중앙발 워낙 이슈에 묻혀 있기 때문에 지역 현안은 좀 많이 실종돼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한국장님, 이제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표심을 자극할 현안들이나 공약들 네. 맨 앞에 사실 있는데 딱 보시면서 음.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눈에 보이세요? 그러게요. 일단 지역으로 각 지역별로 이렇게 현안들이 나오고 이 공약들이 나오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그동안 풀지 못했던 이런 공약 현안들이 좀 중심인데 제가 이번 총선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지금 나온 이 공약들 대부분을 보면 이미 지난번에 했었던가 대선 때 아니면 지선 때 이미 다 나왔던 거의 다 나왔던 공약이고요. 최근에 이렇게 좀 보면 이런 공약들을 보면 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게 특목고라든가 예. 공공 학원 이런 예. 좀 뭔가 그리고 그동안 교통 공약이라든가 이런 예.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단시간 내에 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전에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어느 정도의 털을 잡아놓고 넘어갔으면 좀 좋았을 건데 예. 그냥 선거용 공약이 많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예. 교수님도 좀 아쉬운 면이 있다면은요. 글쎄요. 이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선거가 워낙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 명심의 대결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워낙 중앙적인 이슈가 크고 양당 구조에서 지역 현안의 이슈가 많이 실종됐다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특히 얼마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면은 거야 견제론이냐에 대한 중앙발에 대한 이슈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정책, 인물, 공약 이런 개인기보다는 중앙 이슈에 따라서 그리고 각 당의 지지율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건 사실 바람직한 효과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의 예. 일꾼, 각 지역구마다 자기 맞춤형 공약, 정책을 제시하고 또 실천 가능성, 인물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이번 총선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바람에 예. 상당히 좌우되는 선거라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아쉬운
총선이 되지 않을까. 이번 20대 총선 면에 있어서 좀 부족한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제 선거 기간까지 날짜가 얼마 안 남았다고는 하나 아직도 남은 시간에 많은 변수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예, 그걸 가장 걱정하고 기대하는 게 바로 정치권입니다. 네. 자, 어떤 판세들이 앞으로 변화가 가능할까요? 그런 어떤 생각들 하시죠? 예. 좀 저희들도 좀 일단 그 지금 짧은 기간이기 예. 때문에 뭐 큰 변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지금 아까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중앙 흐름에 따라서 지역의 판세가 뒤집어지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제가 그 한 2주 전만 했어도요. 인천이 한 그 아무리 못해도 그 5대5 그러니까 7대7 또는 8대6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봤는데 이게 그 사이에 호주 대사 출국 해제라든가 대파 문제라든가 그리고 기자 해칼 테러 이 언급이라든가 중앙의 이슈가 이 전국을 완전히 뒤집으면서 인천도 지금 판세가 상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주 열악한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요 판세 지금 어떤 변수가 있을까? 또 똑같이 중앙에서의 어떤 막말 이런 그 중앙 이슈에 따라서 지역의 판세가 또 변화될 수 있겠다 이게 보여집니다. 예. 교수님은요? 가장 뭐 크게는 뭐 한 3개 정도로 좀 예.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투표율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투표율이 과거에 비해서 지난 20대 총선처럼 상당한 높은 투표를 보인다. 만약에 지금 한 65%가 가까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제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 그리고 55% 정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구도가 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투표율 좀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은 이제 조국 혁신당의 등장으로 인해서 지민 비조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예. 투표율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 예. 민주당에게 유리한 예. 국면으로 갈 여지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민주당이 과반수를 확보하느냐 마느냐가 또 예. 중요한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최소한 151석을 확보하게 달라, 일당이 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에 따르는 또 보수표 결집에 대한 문제가 얼마만큼 뒤따르느냐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의정 갈등이 하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의정 갈등 지금 아직 계속 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이 점 역시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별개로 지금 양당에 지금 잘해서 지지를 올리긴 사실 쉽지가 예. 않거든요. 오히려 상대 당의 헛발질, 실수로 인해서 오히려 예. 표를 갉아먹는 그러니까 반사이익의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서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실수를 예. 줄여나가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두 분께 좀 주관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 아직 뭐 변수 기회는 많이 남아 있지만 인천의 지금 여야 의석수가 어떻게 나뉠까요? 이건 뭐 지극히 주관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주관적입니다. 예. 뭐 저도 일단 그 선거 과정을 쭉 보고 각 지역별로 이게 좀 분석을 좀 했는데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흔히들 이렇게 분석하면서 얘기하는 게 14대 0 많이 예. 줘야 12대 2 예.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자칫 여러 가지 상황들이 14대 0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선거가 한 열흘 남짓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면은 뭐 한두 예. 번 더 출렁일 수 있는 예. 충분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거 그 정도 기간이면 언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를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 남은 기간에 초대형 사건, 예. 변수가 발생하지 않고 정부 여당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우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저는 국장님처럼 14대 0까지는 사실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도 동구 미추홀 예. 유상현 의원이 있죠. 그리고 현역 또 예. 국민의힘의 의원인 배준영 의원이 있는 예. 중구, 옹진군, 강화군의 경우에는 지금 박빙 우세라는 여론조사가 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두 석은 최소한 수성하지 않을까. 제 전망은 그 두 석을 제외하고 한 민주당이 12석 이상 정도를 예. 민주당이 석권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의 주관적인 의석수 전망까지 하지만 전문적인 해석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투표에 모두 참여하셔서 선거권을 모두
투표권을 행사해 주시는 바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